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입니다. 문학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크게 네 갈래로 나누고 그 갈래가 각각 서정, 서사, 극, 교술이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수능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는요. 요 네 가지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보는 빈도, 우리가 문제로 맞닥뜨리는 빈도가 사실 요 네 가지 갈래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관점에서는요, 사실 요 서정 갈래랑 서사 갈래, 다시 얘기해서 시 같은 거랑 소설 같은 거를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네 가지 갈래 중에서 서정 갈래랑 서사 갈래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정 갈래, 시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서정갈래 시 같은 거, 요 친구에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운율, 표현법, 시어. 운율, 표현법, 시어. 요 세 가지.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요, 요 그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용어들 외워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율, 표현법, 시어. 자, 첫 번째 운율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운율감은 뭐냐? 운율감은 뭐냐? 정말 쉽게 이야기하면요, 운율은 곧 리듬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라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리듬, 라임. 사실 여러분들 이 표현 아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보는 표현이죠? 그쵸? 요즘은 좀 대세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힙합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잖아요. 리듬과 라임. 사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은 그 힙합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힙합과 되게 유사한데 요 리듬감, 라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볼 거니까요. 운율은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이거 좀 박자감 있게 느껴지는데 읽으면서 이거 좀 읽으면서 좀 이렇게 리듬이 타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운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운율은 그래서 어떻게 형성이 되냐? 어떻게 형성이 되냐? 반복이에요. 뭐가 됐든 반복입니다. 이 반복이란 단어를 기억해두면 되게 좋을 거예요.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을 되는데, 선생님 그럼 뭐가 반복되나요? 자, 반복되는 거 첫 번째,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혹은 뭐 유사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리듬감, 라임, 운율 같은 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가 있고요. 또 혹은 어떤 게 반복되냐? 발음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다른 단어인데 유사한 발음들, 뭐 계속해서 시옷 발음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계속해서 아 모음으로 끝난다던가 이런 식으로 발음을 반복할 때도 운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뭐가 반복되냐? 아예 같은 문장이 반복돼도 돼요. 아예 동일한 문장이 통으로 반복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반복이 되냐? 문장의 구조가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대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문장이 반복되기도 하고 구조가 반복되기도 하고 발음이 반복되기도 하고 등등등등. 선생님이 여기서 다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반복이 되면은 아 이거 우리가 운율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반복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요, 어떤 것도 반복으로 취급을 하느냐, 두 번만 나와도 반복이에요. 시가 전체적으로 딱 진행이 되는데 시작할 때 한 번 나오고 끝날 때 한 번 나온다. 이것도 반복입니다. 두 번만 나와도 쌤 좀 치졸한데요. 쌤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두 번만 나와도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두 번밖에 안 나왔네. 이거 반복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만 나와도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반복이 되면은 아 이거는 운율로 이어지는구나, 운율감을 형성하는구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반복이 시에서 반복됐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두느냐, 첫 번째 선생님 방금 말했던 이 운율의 형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얘기할 거랑 조금 다르지만 강조입니다. 반복하면 운율과 강조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하면 운율 형성되고 강조된다. 뭐가 강조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운율감,
뭐가 됐든 반복되면 운율감이 느껴진다. 자, 그게 운율이었고요.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표현법. 이 표현법은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많이 말할 게 없어요. 이 표현법은요, 우리가 시를 보면서 실제 작품들을 볼 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시를 감상할 때. 우리가 지금은 작품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볼 게 아니니까요. 그냥 이 표현법은 시를 감상할 때 느껴지는 거고, 예시를 들어주자면요. 이 표현법이 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직유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직유법 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거 뭐 은유법도 있겠고, 또 역설법, 또 혹은 반어법, 뭐 영탄법 등등등. 땡땡법 땡땡법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그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표현법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 얘네들의 역할은 간단해요. 시의 주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 강조라는 단어는요, 때에 따라서 뭐 시의 주제를 심화시킨다, 시의 주제를 집약시킨다, 시의 주제를 환기시킨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는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요 강조, 집약, 심화, 환기 네 가지 표현은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같은 표현이다 라고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표현법, 시마다 사용되는 표현법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시는 직유법을 위주로 쓰겠고, 어떤 시는 뭐 반어법을, 어떤 시는 마지막에 딱 역설적인 표현 주면서 강조할 때도 있겠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 시를 공부할 때 이 시에서는 요 표현법이 나오는구나 하는 그 표현법들 나올 때마다 기억해 두세요. 한 번에 이거를 뭐 직유법은 무슨 뜻, 은유는 무슨 뜻, 역설은 무슨 뜻, 대유는 무슨 뜻, 이거 외우는 게 여러분들에게서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울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모든 표현법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시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 이 시 배울 때는 이거 표현법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표현법이 뭔지 확실하게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외워둔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법은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 등장을 하는 애들이고, 그 역할은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집약하고 심화하고 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표현법에서 또 선생님이 얘기를 할 게 뭐가 있냐? 조금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는 표현법의 범주에 두진 않는데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심상이 있습니다. 심상이 있는데, 이 말 들어봤죠?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는데, 심상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이에요.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인데, 정의 용어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이 심상을 어떻게 가져가냐? 감각이랑 엮어서 가져갑니다. 감각.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듯하다 해서 시각적인 심상, 아니면 뭔가 냄새가 맡아지는 것 같아요. 후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감각이 느껴진다 하면 우리가 이거를 공감각. 요 심상을 사용하는 이유 똑같습니다.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집약하고 뭐하고. 근데 요 심상을 쓸 때는요, 우리가 단순히 강조, 집약, 심화, 환기한다 뿐만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선택지를 볼 때 감각적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심상이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상 역시도 뭐 완전 새로운 건 아니죠. 시각적인 심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 그냥 나왔을 때마다 이게 시각적인 심상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뭐 분석을 하거나 메모를 해두는 버릇이 있으면 좋고요. 사실 요 공감각이라는 건 한 번 안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거 공감각적인 게 맞나? 이런 학생들이 많진 않지만 존재합니다. 선천적으로 공감각을 좀 잘 못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조언을 해주자면은 그냥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막 엄청 느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요런 표현 나오면 이걸 공감각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뭐 시각의 후각하라고 하는구나, 요런 예시들을 몇 개 외워두는 걸 추천해요. 이게 안 느껴지는 학생들한테는 진짜 안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이걸 억지로 막 이해한다 마음으로 느낀다, 심상이라는 건 마음에 그려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그 작품에서 나오는 표현법을 외워두시는 걸, 심상을 외워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시어입니다. 요 시어는요, 선생님이 왜 굳이 시어라고 얘기를 했느냐? 풀었으면요, 시에 쓰이는 말이에요. 시에 쓰이는 단어.
요 시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일상어, 일상에서 쓰는 말과 대비되는 관점입니다. 시에 쓰이는 단어랑 일상에서 쓰이는 단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 선생님이 이건 예시를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등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등불, 그냥 말 그대로 어두운 걸 밝힐 때 쓰는 그런 등불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 일상에서는 그냥 어두운 거 밝히는 거. 근데 만약에 시에서 우리가 이 시에서 이 시가 일제강점기에서 쓰였던 시예요. 일제강점기라는 배경하에서 쓰인 시인데 내가 등불을 들고 기다린다. 어둠을 물리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의 등불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 그냥 단순히 길을 밝히는 어두움을 밝히는 그 용도로만 쓰이는 걸까? 아니죠.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이 등불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등불은 광복이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독립? 자,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일상에서 그냥 평상시에 등불을 광복, 독립과 동일한 의미로 씁니까? 안 그러죠.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무서울 거예요. 근데 시에서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이 존재하는 시에서 등불을 썼다? 그럼 우리가 이걸 광복, 독립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어라는 말은요, 시에 쓰이는 단어는요,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에요. 표면적인 의미랑 그 표면 내부에 있는 내면적인 의미, 이런 식으로 뭐 반대 관계는 아니니까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쓰인 단어 그걸 자체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추가적으로 지니고 있는가, 어떤 걸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서정관례와 서서관례, 그 중에서도 서정관례, 시 같은 애를 볼 때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거? 첫 번째, 운율,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두 번째, 표현법. 표현법은 우리가 시를 볼 때마다 이런 표현법 저런 표현법 쓰였구나, 그리고 같이 봤던 심상. 그리고 세 번째는 시어. 요 시어라는 말은 시에 쓰이는 단어구나. 시에 쓰이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과는 다르게 의미가 두 가지 이상이구나. 표면적인 의미랑 내면적인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거 알아가시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많은 시 작품 볼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